저희 보니까 요즘 윤석열 대통령이 워낙 이렇게 인기가 떨어지다 보니까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유명 상인들 있잖아요. 그 가게들이 있는데 그런 데서 윤석열 사진을 떼는 일들이 많아진다고 해요. 보니까 부산의 깡통시장 같은 경우에 분식점이 지난해 12월에 대통령을 비롯한 재벌 총수들이 가서 유명해졌는데 떡볶이집. 네, 네. 거기 이제 윤석열의 모습만 가려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윤석열이 갔다 온 이후에 갔었거든요. 네. 그때도 뭐 윤석열 사진이 크진 않았어요. 그 집은 메인이 이재용 삼성 회장을 광고를 했지 윤석열을 뭐 크게 뭐 그렇군요. 네. 광고하진 않았는데 잘 뗐습니다. 네. 일단 저기 영남에서부터 바닥에 버려야죠. 그런 흐름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건데 그 넷플릭스 시리즈 흑백 요리사에 출연해 화제를 모았던 조리명장 안유성 셰프도 그러니까 명장 명판을 윤석열 대통령으로 수여를 받았는데 그 이름도 가렸다고 합니다. 기철 씨.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그냥 오는 손님들의 대다수가 불쾌함을 느끼면 그들은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이렇게 뭐 굉장히 동등하게 막 마치 우리나라 국론이 양분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쪽으로 기울었다라는 거를 네.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보편적인 정서 자체는 그럼요.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여전히 그걸 납득 못하고 계속 따지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네. 너무 많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그들은 그들의 뭐 이익을 위해서 떠들 수 있지만 그거를 동등하게 지금 소개해주는 언론들 조금 때려도 되겠습니까? 네, 때려도 기자님, 됩니다. 네. 기자님, 저는 기자 아직까지 아니니까요. 때려도 됩니다. 지금. 예. 경향신문 선생님들 이거 어떻게 네. 된 일입니까? 아직까지도 그렇게 마치 우리나라가 양분돼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언론을 그 통해서 세상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만약에 한 특정 매체를 보는 분들은 그렇게 착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런 거 보면은 조금 너무 느리다 혹은 굉장히 게으르다라는 네.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기추자 선생님이 양분됐다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봤을 때는 3분대 있어요. 3분대 있습니까? 3분대 네. 있는데 민주 진보 한 60% 되고 그다음에 보수 한 30% 되고 그다음에 무속 한 10% 정도 됩니다. 이게 윤석열 보수 안 해요. 그러니까 버려야 돼요. 제가 전공이 이념 전공자인데 그렇죠. 네. 진보와 보수의 12가지 이념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음. 거기에 무속 안 나옵니다. 그리고 윤석열 같은 황당무계한 사람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빨리 보수들이 제대로 스스로 보수를 재구성하고 본인들도 집권할 생각이 있다면 윤석열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이 윤석열은 반체제 세력입니다. 반국가 세력. 옛날로 치면 국가보안법으로 다스려야 될 사람입니다. 국권을 물러나게 했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윤석열 버리고 진보 보수가 새롭게 재구성하고 경쟁합시다. 재밌는 게 일단은 수사기관에서 보내는 거 출석 요구서 지금 안 받고 있습니다. 관저에 보내면은 수치를 안 해요. 거부합니다. 대통령실 보내면 불명으로 나와요. 그런데 최근에 대학생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크리스마스 카드 500장 보냈더니 그 겹표지만 보고 지금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주자 씨? 얘기 들으셨죠? 이게 예. 너무 재밌는데 이게 봉투를 보면은 하트를 무려 7개 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대통령님, 대학생들이 대통령님을 위해 손으로 다 썼습니다. 맞아. 너무 예, 귀엽게. 수기로. 예. 손수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행복한 연말 보내세요. 라고 돼 있습니다. 너무 기쁜 마음이었겠죠. 역시 이 반국가 세력놈들이 나를 다 반대한다더니 역시 나를 지지하는 젊은이들이 있구나 두근두근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네. 받았습니다. 요즘에는 보내면은 누가 받았는지가 카톡으로 옵니다. 맞아, 옵니다. 네. 그래서 그 대학생분들이 그거를 직접 찍어서 올려요. 봤더니 받았구나 했더니 그 내용을 보니까 많이 추운데 어떻게 잘 지내시냐. 행복하게 지내는 것 같더라 뉴스를 봤더니. 그런데 대통령님 왜 행복하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네. 국민은 이렇게 힘든데 왜 행복하신데요? 이런 이야기가 잔뜩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두근두근 하면서 그것을 폈겠으나 한번 딱 읽었더니 모두 자신을 빵으로 가십시오 대통령님이라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죄값 있었습니다. 치르고 감옥 가라 이런 내용이 맞습니다. 있었다는 건데 아니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선택적 수치. 윤석열의 정의가 선택적 정의잖아요. 수사도 선택적 수사를 했고 우편물 취득하는 것도 선택적으로 네. 취득하고 있는 겁니다. 뭐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빨리 체포시키는 거 외에는 답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아마 윤석열은 지금도 과대망상에 빠져 있을 겁니다. 검찰에서 혹시나 선거 부정됐던 서버를 가지고 온다면 뒤집을 수 있다. 원인을 밝힌다면.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그 아스팔트들이 준동해서 준내란 상황까지 발생한다면 나에게 또다시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 네. 뭐 이런 가정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걸 한꺼번에 해결해 주는 방법이 체포입니다. 그리고 그구들도 체포하는 순간에 바로 여론이 찌그러집니다. 달라진다. 그리고 한덕수 등 이 국무위원이라고 해서 윤석열과 같이 있다가 일말의 윤석열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던 사람들도 네. 윤석열이 체포되는 순간 모든
가능성이 없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체포가 결정적 한 수가 될 수 있습니다. 빨리 체포하세요, 제발 좀. 네. 체포 크리스마스. 네, 그 아까 말했던 건 연장선상인데 결국은 헌재 그 공개 변론장에 나온다고 한다면은 내가 왜 이렇게 내란 비상계엄을 선포했는가를 얘기하면서 부정선거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아요.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정말 논리적으로 부정선거라는 의혹을 설명할 만큼 무장이 잘 돼 있는지 솔직히 의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초현 씨? 그 의문에서 결론을 얻으셨습니까? 네. 저는 알겠는데요. 그거 그래요? 안 들어줄 네. 것 같은데 왜냐하면 유튜브 같은 데서도 왜 고소고발 들어올 때 있지 않습니까? 어떤 특정인을 향해서 욕을 하거나 할 때 그 욕을 왜 하게 됐는지는 묻지 않습니다. 했어요, 안 했어요? 그 욕설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실관계가 중요한 맞습니다. 거죠. 그래서 네. 본인의 생각에는 내가 이러저러 해서 이 민주당 이자들이 뭐 독재를 했고 입법 네. 독재가 어떻고 떠들어대고 부정선거가 어떻고 하면 본인이 만들어 마치 마블 세계관처럼 하나의 세상과 유리된 그 세계관에서는 통할지 몰라도 그 세계관 바깥에 우리 진짜 사람들은 그 세계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떠들어대도 전혀 통하지 않는다라고 보고 그런데 있습니다. 이런 말 그대로 이제 뭔가 좀 딴 세상을 사는 분 같은데 이런 와중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육사 38기 동기들이 응원 편지를 보내고 있다고 하던데 그러면서 이제 동기 단체 채팅방에서는 야 목숨 걸고 나라를 구하기 위한 결단을 했다는 평가도 나온답니다. 물론 전체 의견은 아니겠지만 이게 좀 납득이 안 가거든요. 이거 잘못하면요 법적으로 걸릴 수 있습니다. 뭐 살짝 제가 코미디를 얹어서 말씀드릴게요. 반국가 단체로 몰릴 수 있습니다. 38기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의 조직이고 모임이잖아요. 그렇죠. 네. 조직이고 모임이 내란 혐의에 동조한다. 국가보안법 적용 대상입니다. 잘못하면. 네. 그리고 국가보안법 7조에 고무 찬양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고무 찬양에 해당된다. 물론 이게 제가 코미디라고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코미디를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동기회를 뭐 반국가 단체로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자제하는 게 맞고요. 만약에 노상원 씨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제2수사본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맞아요. 민간인들이 참여했던 제2수사본부를 준비하려고 했다라는 것. 이게 구체적인 조직의 시스템이라든가 앞으로의 역할, 정부를 어떻게 인수할 것인가 그런 계획이 있었다면 이거 반국가 단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 모임 자체가 모임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찬양하는 이야기, 선동하는 이야기 네. 모든 사람들이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어요. 이런 거 자제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결국은 이제 뭔가 그 보안사령부 산하에 수사 2단 뭐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육사 출신들 중심으로 뭔가 운용을 하려고 했던 느낌이 합동수사본부겠죠, 산하에. 네네네. 그런 느낌인데 육사라는 조직 사실은 저 때도 친구들 중에 육군사관학교를 가는 친구들이 있긴 있었어요. 기추자 씨도 또래 친구들 중에 네. 육사를 선택한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육사, 공사 네. 뭐 많죠. 네. 네. 근데 저는 그때 육사라는 학교가 진짜 굉장히 놀라운 게 당시 왜 그 옮겼나요? 홍범도 흉상 옮겨야 된다고 할 때 네. 결국 시끌시끌하다가 옮긴지 안 옮긴지 팔로우 기사가 안 나오더라고요. 네. 그때도 굉장히 의아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봤더니 그 안에 젊은 친구들은 제가 좀 물어본 결과 그렇게까지 정치적인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하진 않습니다만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동조하거나.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아까 전에 김용현한테 나라를 위한 뭐 결단이었다 이런 네. 식으로 보낸 분들은 38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네. 이분들은 보니까 제 또래는 당연히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들의 세상 속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 보니까 꽤 있더라고요. 그 자들이 38기를 지금 있고 그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들은 보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생활하는 우리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동의할 수 없는 이야기를 너무 네. 많이 하고 있더라.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슨 생각으로 행동을 했던 상관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람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과값이 내란 네. 동조다. 그러면 벌을 받으셔야죠. 방조하거나 선동하면 5년 이상 징역이다. 공소시효 없습니다. 그 글들 만약에 올리거나 캡처해서 신고하면 다 처벌 대상이라는 점만 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런데 군이라는 게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지역적으로 폐쇄성도 있고 사회관계도 단절되는 게 맞긴 맞잖아요. 많이 옮겨다니게 임지를.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정도까지 사회성이 없고 단절돼 있는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된 거고. 그분들이 7, 8학번이잖아요. 아마 그렇죠. 7, 네, 8학번, 맞습니다. 7학번이었는데 박정희 시대, 전두환 시대 때 이제 육사 생활을 하셨기 가장 때문에 흥했을 때. 네. 아마 뭐 저는 뭐 다수는 아니고 극소수라고 보는데 원래 초록이 동색이고요. 가재는 개편이라고 비슷한 사람들끼리 놉니다. 네. 그런 류의 부류의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런 글을 올리지 않았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수의 군인들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과거에 그 대한민국의 군인들이 했던 행태가
한국 역사에 현대사에 얼마나 네. 잘못된 안에 상처를 남겼습니까? 5.18 민주화운동을 폭력적으로 진압하면서 민간인들이 얼마나 희생되었습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요. 입 다물고 조용히 계시는 게 네.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길이다. 그 말씀 아니 드리고 뭐 싶습니다. 전체 예비역 장성들의 뭐 중론은 아니겠지만 네네. 이번에 노상원 전 사령관이 부정선거를 어떻게 배웠는지를 보니까 자술한 내용들을 찾아가가지고 저도 이제 유튜브에 찾아봤는데 이게 보니까 예비역 장성 모임 이런 데서 정말로 들어가면 교관같이 생긴 멀끔하신 분이 나이 드신 분이 정말로 군대에서 봤던 사단장 같아요. 그런 분이 컴퓨터 PPT 하면서 부정선거를 천천히 잘 설명해 줍니다. 아 근데 이게 너무 네. 재밌는 게요. 제가 이번에 이제 큰일 12.3 내라는 사태를 겪으면서 지금 여러가 갈리는 게 지금 나이랑은 상관이 없더라고요. 나이랑 상관없다. 제가 아는 분이 썸을 타고 있는데 음. 그 남성 당연히 젊은 사람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직군도 뭐 훌륭한 직군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계엄은 정당했다고 이야기하며 이것만 한 번만 봐봐라고 하면서 보낼 링크를 봤더니 그 부정선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와 진짜 너무 놀라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역사에서는 굉장히 비극 중에 하나고 이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 너무 불안합니다만 어쩌면 이게 굉장히 뭔가 가르는 기준이 될 수도 있겠다. 네. 공화정을 살아가는 민주 시민으로서 자세가 되어 있는가를 가르는 기준점이 되는 것이 이게 뭐 비극이기도 하고 희극이기도 하고 네. 우프다고 하죠. 그런 느낌입니다. 그 투개표 부정 이야기 하시는 분들 정말 비겁한 사기꾼들입니다. 돈 모아 오세요. 행정소송 하시면 됩니다. 네. 행정소송 하시면요. 투표함 다 가지고 까서 오픈할 수 있습니다. 돈 모아 오세요. 본인의 그게 소신이고 계엄을 하고 이렇게 군사 쿠데타를 일으킬 만큼 절박하다면은 김건희 돈 많잖아. 전 재산 거셔가지고 그거 공무원들 다시 우리 선생님들이 그 개표한단 말이에요. 네. 공정한 사람들 써가지고 다시 투표하면 오픈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지. 왜 총칼 들고 와가지고 죽이려고 합니까 사람을? 그러니까요. 네. 기추자 씨가 이제 공화국 얘기를 했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역사를 잘 아시니까 공화국의 위기의 진단 지표 중에 하나가 음모론이 막 이렇게 판치는 거 이런 게 좀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그래서 진보 쪽에도 그런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선거 부정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이거 체제 부정론자예요. 체제라. 예. 체제 부정론자입니다. 투개표 할 때요 수백 명이 들어가서 같이 봅니다.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이 이제는 민주화됐고 선거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킵니다. 그 들어가 있는 수백 명의 사람이 한꺼번에 다 세뇌돼 가지고 다 한쪽으로 표를 몰아줍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그리고 또 거짓말하는 것이요. 수개표를 하라고 하는데 수개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예. 수개표하고 있고 표 세는 것만 기계를 쓰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전부 다 호도하면서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응원군들이 여전히 잔존해서 그런 건지 국정의 키를 쥐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이 정말로 이제 어떻게 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행보를 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끝난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해서도 임명을 해줄지 말지를 안 결정합니다. 지금 기추아 씨. 네.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는 우리가 지켜봐야 될 거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의 말들을 다 지워버리고 말의 향연이잖아요. 말이 너무 많아요. 말은 지워버리고 그의 보여주는 행동과 그를 진짜 움직이는 욕구를 생각을 해봤거든요. 욕구. 왜냐하면 네. 이 정권은 굉장히 사감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자를 죽여라라고 수첩에 나온 이름을 봐도 뭔가 진짜 거대한 기관의 장들이 아니라 김건희가 사감을 가졌던 한동훈이라거나 윤석열이 사감을 가졌던 뭐 누구 이런 식으로 뭐 이성윤이라든가 네, 맞습니다. 추측지만 이런 거를 보면서 이 정권은 정말로 사사롭기가 이루 말할 수 없구나. 공직적으로 그런 마음가짐이 전혀 안 돼 있구나 이런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한덕수라는 자는 그 소설 중에 껍빗단이 있잖아요. 네. 그냥 거기에 있는 이인국이라는 주인공과 다를 바가 없어요. 소련이 들어오면 소련, 일본이 있으면 일본, 미국이 들어오면 미국. 그냥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자다. 네. 그러면 이 자는 지금 어떤 거를 보는 걸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국민을 본다거나 이런 거는 거룩한 건 치워버리세요. 안중에 없고 네. 이 사람은 내가 살아야겠다. 그렇다면 자기가 내란 동조했다는 걸 굉장히 지금 혐의점을 강하게 받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내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윤석열이 돌아오는 점이 좋은데 그건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렇다면 최대한 시간을 끌자. 그거 이상 이하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뭐 말들 언제까지 하겠다는 둥, 뭐 본인이 뭐 국정 안정을 어떻게 하겠다는 네. 둥, 그러니까 너 뭐 돼? 뭐 이런 느낌으로 말들은 치워버리고 행동만 보면 쉽지 않을까라고 아니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조사를 받습니다. 그럼 너 이게 독단적으로 결정한 거 아니야? 모든 군대에 있는 사령관들이 다 너가 시켜서 했다는데 그때 그 순간에 국무회의 소집은 누가 했습니까? 한덕수 총리가 한 거있죠. 그러면 네네.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지금? 네. 뭐 윤석열이 이런 거죠. 내가 저 알고 보면 떡수하고 다 상의한 거야. 떡수 시켜서 불렀어. 이렇게 해버리면은
한덕수 내란 공범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참 안타깝지만은 한덕수를 그때 날렸어야 하는데 윤석열하고 이런 생각도 들고요. 한덕수는 지금 윤석열한테 약점 잡혀 있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한덕수의 참모들을 봤어요. 총리 공간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 대부분 한덕수가 데리고 온 사람은 없어요. 윤석열 캠프 쪽이라든가 당 출신들이에요. 아, 그 장관급 자리 중에 예를 들면 아니죠. 네. 장관급 자리가 비서실장이라든가 비서실장이라든가, 비서실에 있는 네, 사람들이 네. 실제로 참모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한덕수가 윤석열로부터 어떤 오다를 받고 있을 수 있다라는 의심을 합니다. 이제 이해가 되네. 권한대행 주변에 있는 적극 참모층이 대부분 다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네. 의사 결정을 할 때 그 사람들 얘기를 듣게 되면 당연히 네네. 기울어진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네네. 그래서 저는 네. 한덕수를 의심을 하고 있고요. 결정적으로 한덕수가 헌법재판관마저도 임명하지 않는다면 바로 탄핵해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헌법재판관 문제에 대해서는 헌재가 그런 거 판단하는 기관이잖아요. 헌재가 임명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한덕수 탄핵 문제, 탄핵은 누가 합니까? 국회가 하잖아요. 국회가 결정하는 거죠. 국회의장이 네. 입법조사처에 의뢰해서- 의견을 물어가지고 150한석이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하면 됩니다. 빨리 탄핵해야 됩니다. 말 안 들으면은. 아까 이제 기추야 씨가 이제 껍비단니 비유를 했는데 네. 지금 상황은 누가 봐도 그러면 상황 인식 한덕수의 상황 인식은 아직은 안 바뀌었다 이런 인식이기 때문에 버티는 겁니까? 지금 방금 JYP님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아직도 한덕수는 윤석열의 오더를 받고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그 통로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2012년에 인터뷰가 있어요. 누구 인터뷰냐? 한덕수 와이프 인터뷰인데요. 아 그래요? 네. 이 사람이 화가더라고요. 화가고 그 당시 인터뷰를 보면은 이분도 상당히 무속에 심취한 사람이더라고요. 박지원 의원이 그런 주장을 했죠. 네, 그 주장이 아니 2012년 기사 그대로 남아 있어요. 네.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냐면 영업 비밀이라고 본인의 전화번호까지 남겨놓을 정도로 이 사람이 아 그래요? 네, 이건 기사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뭐 네. 제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게다가 이 한덕수 와이프가 화가예요. 그리고 이들도 자식이 없습니다. 굉장히 누구 부부와 비슷하죠. 그래서 윤석열의 오더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통로가 3쿠션, 4쿠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건희로 가고 김건희와 그 한덕수 와이프와 굉장히 친하고요. 한덕수 후보일 때도 와이프가 너무 무속에 심취한 거 아니냐고 민주당에서 제기했었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가서 요렇게 들어오는 포쿠션이 되겠네요. 아, 저는 그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신박하네요. 그러니까요. 네. 사실은 그 윤석열이 TK 쪽에 구친노들하고 친합니다. 아 그래요? 네. 신평도 구친노예요. 음. 신평도 구친노였고 근데 제가 이제 그쪽에 어른들하고 친해요. 그중에 윤석열하고 친한 사람들도 있고 이런 뭐 정치적 웨이트가 충분히 총리급이 되는 사람들도 네. 있는데 윤석열 정부 초반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우 무서워서 난 이 정부에 안 들어갈래. 아 그런 얘기를. 김건희 무서워서 안 들어갈래.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한덕수가 총리되고 난 뒤에 그런 이야기 했더니 야 한덕수가 될지 전혀 몰랐다는 거. 이 사람들 윤석열하고 친한 사람들이거든요. 법조계도 있었던 사람들인데 한덕수가 윤석열하고 특별한 인연이 없을 것인데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아 들어올 때부터도. 네네네. 아 왜냐면은 사실은 한덕수 권한대행은 총리를 이미 노무현 정부 때 한 번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네. 이명박 정부 때는 한국무역협회까지 하고 그거는 네네. 정식 공직을 떠나서 이제 후회하는 자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더 좋은 공직으로 돌아오리라고는 상상을 못 해봤는데 네네. 그런 순서가 온 거 아닙니까? 노무현 정부 말기 때도 이분 별명이 꼬다눈 한덕수였어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라고 그런 별명까지 있었던 네.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을 평판도 대단치 않은데 왜 채택했을까? 아니 꿔다놓은 한덕수면은 진짜 아무것도 안 한다. 뭐 이러면 사실은 이제 행위 양태를 보게 되는 건데 문제는 뭐냐? 지금 헌재가 6인 체제로 돼 있잖아요. 물론 이제 그 가처분 결과를 통해 가지고 6인이 심리에도 탄핵 결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선언한 상황이긴 한데 당사자인 윤석열 측에서 거듭 주장하는 게 6인 체제는 잘못됐다.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3명을 임명 안 해주는 결론으로 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불안한 거 아니겠습니까, 기수님? 네. 아니 근데 이거는 이제 더 이상 구구절절 설명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이거는 헌재에서 아니 조용히 해. 아니 된다니까 시끄럽고 조용. 보내줘. 네. 이미 결론이 났는데 똑같은 얘기를 반복 고장난 녹음기처럼 이야기하는 거를 계속 반박해줄 필요가 있는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시간 문제로 그냥 가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네. 빠르게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설명 이제는 더 이상은 조금 의미가 있나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사상 권한의 문제를 최종 심판하는 데가 헌법재판소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행정소송 들어온다. 최종으로는 헌법재판소거든. 헌재 그걸 결정하는 헌재가 우리 6명이어도 돼 하면 끝난 거예요. 그렇죠. 네. 헌재가 헌법재판관 임명해도 돼 하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왈가왈부할 필요 결국은 없어요. 여당에서 얘기한 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하더라도 그다 왜냐면 헌재로 판단권이 가요. 헌재에 있으니까 네네네. 바로 이제 각하나 기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 그렇죠. 아닙니까? 네네네. 네.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고 대법원 같은 경우에도 오늘 보도를 봤더니 의원실에 회신을 한 건데 그 한덕수 권한대행이 예를 들면 헌법재판관이 아니고 대법관 사례를 든 겁니다. 신임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헌재해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얘기를 그렇죠. 네. 둘러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를 드리고 근데 여기서 더 하나 이제 추가를 하면은 상설특검은 왜 지체 없이 후보 추적 의뢰를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탄핵 사유가 될 수 있거든요. 원래 지체 없이 임명하라. 심지어 지체 없이는 문구도 있어. 네. 그 업무 안 하는 거잖아요. 일 안 하는 거잖아요. 일 안 하는 것도 사실은 공직자의 탄핵 사유에 해당됩니다. 직무유기. 직무유기죠. 네. 네네네. 아니, 그런 상황인 건데 이것도 사실은 뭐 사안도 간단하지가 않고 내란죄 관련된 부분이고 심지어는 여당에서도 이탈표가 무지하게 많았던 사안입니다. 일반 특검법은 이탈이 적었지만 이 상설 특검은 여당도 많이 했단 말이에요. 표결을. 아니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 시간 끄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바라보면 너무 모든 것이 보이는 게 네. 지금 여당 안에서도 반대표가 많았는데 지금 앞으로 특출나게 튀어나가서 돌출될 말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거지 저런 말을 왜 하는 걸까 싶은 사람들을 보면은 지금 현재 이 상황이 종료가 됐을 때 본인의 지금 정치 인생이 그냥 아작날 것 같은 인물들이 튀어나와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 뉴스가 많아서 정신이 혼미해서 그런데 네. 지금 그래도 명태균 관련 기사는 꾸준히 나오고 있지 맞아요. 않습니까? 네.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면서 다시 현재 따져보면, 쏟아지는 네. 뉴스를 한번 보십시오. 나 지금 이거 미친 듯이 막지 않으면 나 큰일 나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면으로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생각하면서 뉴스를 보시면 그렇게까지 분노하거나 막 이렇게 하지 않으실 수 있다. 네.